뭐 5년을 간다는 분도 계시고 1, 2년 뭐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갈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 좀 길게 보고 있어요. 조정 기간이. 5년까지를 이제 예상을 해보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네. 1, 2년 안에 조정이 마무리되고 네. 다시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될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서울 강북의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2019년 정도로 떨어진 곳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정민아 대표님은 요즘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그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당연히 버블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2019년, 20년 정도에는 시장이 한 번쯤은 조정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게 이제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유동성이 갑자기 이제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산 시장의 버블이 조금은 이제 형성이 됐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이미 앞에 한번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고 거기에 이제 버블이 형성이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2019년이라든지 2020년에 한번 조정이 왔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라는 상품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생필품으로서 우리가 이제 의식주 살아가는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특징들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요. 예를 들자면 가격이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잘 안 떨어지는 것들이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한번 올라가면 짜장면 가격이 한 10,000원 올라갔다가 다음 달 되고 뭐 한 6,000원 이럴 수가 없죠. 예. 오르기는 오르는데 내려가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자산으로서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그건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자산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는 거의 계단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뭐 일주일에 몇 %씩 이렇게 꾸준히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부동산도 그거랑 비슷해서 이제 일정 기간 그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계단형으로 몇 년 동안 이제 쭉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가격을 다지는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그 두 가지 생필품으로서의 어떤 특징 그리고 이제 자산으로서의 어떤 특징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장기간에 이렇게 걸쳐서 쭉 올라왔어요. 5년, 6년에 걸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 다진 기간들을 거쳐가야 이 가격을 시장이 이제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인정해주는 금액이 다져진 구간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인정해주는 구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소득이 따라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통계청 자료로 이렇게 보면 뭐 한 15년 정도? 2015년 정도에 이 가구의 소득을 2020년에 이제 가구의 소득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올랐느냐? 뭐 대충 한 20% 올랐겠죠. 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뭐 한 2배 올란 거예요. 100%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되면 이 소득으로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이제 다지는 기간이라고 보는 거죠. 소득이 따라 올라와서 다시 이제 또 한번 점프를 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되는데 그런 기간 없이 이제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그 시기에 이제 한 번쯤은 좀 다지는 구간이 나왔을 구간이 2019년 또는 2020년이 되면 그 지금까지도 좀 여유가 있는 버블이라고 보기 전까지 단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버블이 껴있다고 보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 지금 하락세가 정말 얼마나 어느 정도로 좀 지속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상승세로 돌아갈 거다. 아니면 5년 정도 지나면 상승세로 돌아갈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의견이 좀 나뉘는 편인데 과거 부동산 하락장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혹시 과거 몇 년도 정도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시장은 과거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구간이 없나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코로나 같은 어떤 상황도 없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난 유동을 공급해 본 적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과거에 이제 뭐 이렇게 가격이 폭등을 했을 때 그걸 이제 그 가격을 잡아내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공급이 많이 이제 됐을 때, 네. 혹은 이제 경제 외생,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IMF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뭐 위기가 왔을 때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랑은 좀 상황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하락장이 얼마나 갈 거냐, 그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5년을 간다는 분도 계시고 1, 2년 뭐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갈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 좀 길게 보고 있어요. 조정 기간을. 대략적으로 5년 이상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5년까지를 이제 예상을 해보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네. 1, 2년 안에 조정이 마무리되고 네. 다시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될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도 다르지만 상품별로도 좀 다르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양극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주택,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평당 분양가 뭐 5천, 6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더 높게 분양을 해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재건축이나 아니면 재개발을 해서 그런, 사실 재건축, 재개발로 그런 주택을 공급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그 자산가들이 원하는 형태의 어떤 주택이 공급이 되면 그건 이제 가격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뭐 일반 중산층들이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택은 당분간은 가격이 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양분화가 되는 거네요. 좀 여유가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물건, 이거는 가격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는 아직 소득이 따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이걸 매수하기는 좀 어렵게 된다는 거죠. 네네.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작으면 네. 이게 좀 빠르게 상처를 입고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은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그럼 거죠.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시작되더라도 이 기간이 짧을 수 있지만 네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하락세가 1, 2년 타고 딱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네. 좀 조심스러운 저는 거죠.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동산 상승 사이클이 언젠가는 다시 또 돌아올 텐데 네. 이런 사이클을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먼저 알 수 있다면 네.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도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이런 시장을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고, 이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사러 이제 부동산에 가시잖아요. 부동산에 가셨을 때, 여기가 좀 분위기가 좋구나, 나쁘구나를 소장님하고 잠깐만 이야기를 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불이 붙어 있는, 혹은 이제 불이 붙어 가려고 하는 어떤 지역이에요. 가면 소장님이 별로 이렇게 대접을 안 해줘요. 그렇죠. 네. 이미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이제 통화하고 계세요.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 있는 곳에 가면, 제가 이제 가면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죠. 차를 한 7종류도 내올 수 있다고. 그 말은 이 소장님이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서 심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지역은 거래가 별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소장님이 전화를 붙잡고 있는 지역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거고, 거래가 많이 됐다, 이 소장님이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거는 본인이 보유했던 물건이 이미 다 소진이 된 거예요. 물건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을 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전화하시는 거죠. 사장님 뭐 이렇게 저번에 뭐 그 집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직 파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네. 뭐 지금 손님 있는데 좋은 가격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이제 2달 뒤에, 3달 뒤에 과연 가격이 지금하고 동일할 거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장이 실제로 이제 그런 거래량이 터지기 이전에 이미 거래량이 회복되는 것들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전국에서 지금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들이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조금 빠르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것. 근데 지금 같은 시기는 거래량이 정말 바닥 중에 그렇죠. 바닥이라고 볼 네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닥이었던 적도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도 거의 처음인가요? 그렇죠. 이제 수도권의 거래량이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저번 뭐 이야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저번 정권부터 시장의 상황과 이 정책이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네. 조금 그런 어떤 내용들을 쌓아왔고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도 조금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형태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면서부터 이제 이게 좀 길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거래량이라는 지표가 진짜 중요한 건데 네. 그럼 거래량이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은 당장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도 보유세를 이제 경감시켜주는 네. 그런 내용이 이제 논의가 됐고 이제 그게 시행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좀 보유를 할 때 내는 세금이 적다면 그렇죠. 이제 종부세 뭐 1억 내다가 한 2천만 원 내게 된다 이러면 그 정도면 내가 들고 가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물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시장의 매물이 이제 이게 정책의 어떤 성격이 일관적으로 이렇게 쭉 유지가 돼서 나가면 네. 시장도 어떤 것들 이제 파악을 할 텐데 지금은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정책들이 아직은 좀 희미한 상태거든요. 희미한 상태인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가격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조금 완화된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매물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잘 나오고 있지도 않고 잘 거래가 되고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네. 이런 시장이네요. 5월 영상에서 이제 서초 부동산이 사실상 서울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네. 결정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최근 서초 집값도 좀 하락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서울 부동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떤 큰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 계속 이제 지금은 딱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급한 분들이 먼저 이제 집을 한 개씩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좀 자료들을 보니까 20억 정도에 내놨던 물건을 한 17억 정도에 이제 거래를 시킨다든지 이게 매물 호가는 20억에 던져놓고 실제 거래는 한 17억, 16억에도 이제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개인 상황에 따라서 던지는 분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그 가격을 보고 매수하시려는 분은 그 가격보다 더 싸게 살려고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이 가격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버티는 경향이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이걸 계속 들고 있어도 별로 재미를 못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한 개씩 던지는 상황이 나올 텐데 그것도 지금 이제 애매한 그쵸.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이게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임대차 입법 때문에 네. 이제 올해 8월 정도면 좀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전세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을까요? 전세 가격도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의 전세 가격이면 이제 몇 년 전에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그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중산층의 소득 상승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를 맞춰주기 위해서 결국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이자가 만만치가 않죠.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전세를 얻어야 되겠다는 수요가 강하지 않은 거예요. 전세 수요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투자 수요하고는 달라서 가수요가 없거든요. 네. 내가 실제로 이제 집을 필요한 사람들만 전세를 구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전세 시장으로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주 수요가 이제 발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전세 구하기가 이제 부담이 되니까 월세로 이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사이즈를 좀 줄인다고 하죠. 네. 예, 예전에는
한 5억 정도의 전세 구할 거를 지금 한 3억에 구한다든지 그런 이제 식으로 이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실제로 세입자를 못 구해서 역전세 난까지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네. 그 가격에는 전세 가격도 같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KB에서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주택 구매 부담 지수 뭐 이래가지고 네. 그 자기 소득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살 수 있는 집이 서울에 얼마나 있느냐.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소득을 가지고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급격히 줄어든 상태인 거예요. 이제 이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서 풀어주는 경향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유를 그런 걸 부담하고 전세 대출을 구하느니 조금 싼 월세를 구하는 게 낫겠어 하는 수요들이 있어서 네. 지금 월세 거래는 상당히 늘었어요. 오히려 전세 거래보다 월세 거래 매물이 더 많아졌다고 기사도 네네. 본 적이 있거든요. 이랬던 적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이죠. 이런 시장이 지금 오히려 처음 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향방을 좀 알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원칙을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경제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당연히 뭐 주식이나 뭐 어떤 자산 같은 경우에 가격이 상승을 한 때가 있으면 조정을 받는 게 맞고 그리고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나면 다시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경제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끝없이 뭐 가격이 하락을 할 거야.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같이 그에 수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게 정상이니까 네. 이 조정 받는 거는 저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몇 년 전부터 능력 이상으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 선을 지켜서 이제 해오셨다면 지금도 이제 뭐 큰 부담이 없을 텐데 조금 무리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조금 그게 걱정이긴 하죠. 맞아요. 그러신 분들도 있어서 지금 원래 이자가 어느 정도 나왔다면 지금은 그 이자의 2배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금리가 계속 네. 그런 식으로 내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올라오고 네. 물가가 이제 뭐 어느 정도는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줘야 네. 되니까. 그럼 이제 서울 사람들,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좀 서울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좀 가고 있는 일들이 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서울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서울의 인구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는 다들 아시죠? 경기도로 나가고 네. 있는데 경기도로 나가는 이유의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주택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 시내에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만한 그런 주택이 많지가 않은 거죠. 많지가 않다 보니까 외곽 지역으로 이제 신도시를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만 아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그러니까 와이프랑 아기는 이제 깨끗한 새 조금 더 아파트에 좋은 환경에 네, 좋은 환경에서 네. 이제 거주를 하고 나는 한 30분 좀 일찍 일어나서 뭐 이렇게 차 타고 나오면 이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서울 쪽에 이제 서울 쪽 외곽으로 뭐 남양주라든지 뭐 하남이라든지 뭐 이 외곽으로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주택이 공급이 되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그 앞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교통이 점점 더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시내 진입하기가 더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이런 곳으로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그 집값이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려갈 거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교통이 좋아짐에 따라서 서울이 기존에 이렇게 됐으면 좀 더 확장을 한다고 그렇죠. 보는 게 더 좋을까요? 네네네. 조금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지역과 약간 이제 밀집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겠죠. 서울도 좀 갈라지게 되는 거네요. 네네. 같은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이 아니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형태인 거죠. 동경에 가보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가는 지역이 있고, 네네. 완전히 정체가 돼가지고 이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동일한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 거고, 서울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까요? 크게 보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금리 부분이 될 거고요. 금리가 이제 상승할 거다. 이거는 이미 확정돼 있는 내용이니까. 네. 요는 그 금리가 그렇게 상승을 했을 때에 이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 건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이미 확정된 요소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세보다 월세가 더 이렇게 수요가 늘어났다든지, 네. 아니면 이주 수요가 완전히 이렇게 죽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어떤 거가 있느냐면, 건설사들 공급이 이제 주택 공급량이 좀 줄어들게 돼요. 아무래도 비용이 더 발생을 네. 하게 되니까 그 그런 비용이 부분도 부담스러우니까.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소기업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실 이전 정권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돈을 많이 풀어서 한계 기업들을 부양을 해왔어요. 네.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그게 어려워져요. 뭐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그럼 금리도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올리고 나면 뭐 유지를 하거나 또는 내리게 될 텐데, 네. 그럼 내리게 됐을 때는 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그렇게 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상 이 시장이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뭐 지금 가령 지금 최근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런 어떤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조정이 아니다. 이제 그냥 잠깐 쉬어가는 거고 이제 뭐 몇 달 뒤면 또 간다. 네.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많았습니다. 네. 그거가 이제 이 변화를 잘 못 받아들이는 거죠. 큰 틀에서 이제 방향이 변해가고 있는데, 배가 이렇게 천천히 돌아서고 있는데, 이제 가던 방향으로 이제 계속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마찬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턴을 하게 돼도 실제로 이게 좋은 방향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방향을 트는 걸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초반에 오히려 더 많겠네요. 그렇죠. 서서히 틀어질 테니까. 오히려 그렇게 돼야 네. 이제 재미 보는 분들이 나오겠죠. 전체가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일제히 이제 턴을 했어. 이렇게 되면 네. 그게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고, 지금 저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판단 네. 못하고 이렇게 혼란스럽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네. 뭐 올 가을에 갑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당연히 그냥 그건 가는 거예요. 근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네. 갑니다 안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면 네. 시장이 변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금리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효과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올지를 잘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앞에 이제 한계 기업들이 뭐 이렇게 좀 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그 개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전 정권에서는 지원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는 이 조절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데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드러나게 될지, 이 단순히 금리를 올린다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금리가 인상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거의 나비 효과처럼 그렇죠. 여기 하나가 파생적으로 엄청 많은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올 하반기에 지켜봐야 될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